안녕하세요. 예, 저는 박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상권 분석이에요. 상권 분석이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도 사실 상권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뭐 별로 안 좋았던 상권들이 무지하게 좋아지는 상권이 많잖아요.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러한 곳들도. 그래서 그 좋아지는 곳들도 있지만 나빠지는 곳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한양대학교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과정을 그 4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양대학교 그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게 한양대학교는 이제 3시간씩 물론 이제 20번이지만 이제 1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관리협회 회장님도 잘 알고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그 하시는데 경매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경매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네. 그 상가를 보유해 보신 분, 예. 집 있는 분, 예. 그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우선 몇 가지 좀 아주 중요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 4회차로 되어 있고 총 4회차 동안 이제 3시간씩 4번을 하게 됩니다. 4번을 하게 되는데 4주 동안 제가 이제 물건을 꼭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입찰 들어갈 만한 물건들. 제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을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상가를 분양받지 않으면 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분양받아가지고 기대 수익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로지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로. 예. 그래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종목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목별로 장단점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종목별로 좋아지는 지역, 나빠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4회차 동안 하는 동안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몇 년 전에 여기 그 9호선이 개통하였죠? 9호선. 그죠? 9호선 개통하였는데 9호선이 전철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죠? 이러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철 및 경전철, 서울 수도권의 전철 및 경전철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었거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노선이 몇 개나 될까요? 역숫자 말고요. 25개가 넘어요. 노선이. 9호선 2단계 구간이라든가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분당선 연장선, 수인선, 성남여주 복선전철 뭐 등등이 그 부천소사선이라든가 인천지하철 2호선이라든가 이런 전철 노선 개발이 25개가 넘어요. 제1롯데월드, 그 이미지만 봐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그죠? 120층짜리. 그 120층짜리에 상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그 임대료가 비쌀 거란 말이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일대에 얼마나 많은 상권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죠. 문정동의 법조단지, 예. 판교의 테크노밸리, 마곡지구 R&D센터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그것만 생각을 해도 서울 수도권에 몇 구역 정도 될까요? 적어도 500구역이 넘어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요. 무엇이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좋았던 상권들이 있어요. 천안에서 대표적인 천안역 상권. 얼마나 좋아요? 천안 역세권이고 천안역에 CGV 있어요. 극장. 그 뒷골목에 옷가게들 즐비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뒷골목에 점포 10개가 있으면 8개 비어 있어요. 8개가. 그럼 거기에 그 극장 건물 1층도 경매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물건을 투자를 한 사람이 과연 공실일 때 그걸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좋았을 때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좋았을 때 투자를 했는데 어려워진 겁니다. 좋은 상품을 여러분들이 찾으시잖아요. 지금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좋은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예전에 노래방이 처음 생겼잖아요. 부산에서. 노래방이.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걸 벤치마크해서 서울에다 창업을 한 거예요. 돈 많이 벌죠. 돈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또 창업을 하잖아요. 예. 노래방이 언제까지 늘어나요? 예, 망할 때까지 늘어납니다. 망할 때까지. 그죠? PC방이 일산에서 처음 창업합니다. 아주 큰 성공을 해요. 홍대에서 벤치마크 합니다. 대학로에 생깁니다. 서울의 각지에 생겨요. PC방이 언제까지 늘어날까요? 예, 망할 때까지입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자,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그죠? 언제까지 늘어나요? 네, 망할 때까지 늘어납니다. 망할 때까지. 아니, 그러면 망할 때까지 늘어날 거니까 이 투자할 상품이 없느냐? 아니죠. 노래방을 창업을 해서 망할 때까지 늘어났지만 노래방에서 돈 번 사람들은 많이 벌었어요. PC방 창업해서 돈 번 사람들 많이 벌었어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공급 과잉기에 대처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6년 전만 해도요, 아파트 투자, 대형 평형대가 정석이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너도 나도 큰 평형대를 받으라고 막 안달이 났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자, 소형주택이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인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늘어난다고요? 예. 공급 과잉기가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특성 중에 이제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공급이 되게 비탄력적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당장 만들어내질 못해요. 지금 분양하는 건 3년 전에 계획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콜라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적어도 5년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딱 언급하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신장사거리 가보시면은 뭐 아주 삐까뻔쩍합니다. 하남 신장사거리요. 재래상권이잖아요. 옷가게들 즐비하고요. 나이키 매장, 뭐 온갖 매장들 다 있어요. 핸드폰 매장, 액세서리 매장. 예. 월세 잘 나옵니다. 장사 잘 돼요. 사람들 바글바글 해요.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폭삭 주저앉습니다. 왜 주저앉을까요? 미사지구 개발 때문에 그래요. 미사지구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아울렛몰이 들어갑니다. 역세권이 거기 생겨요. 하남 신장 사거리 같은 경우는 차를 못 세워요. 누가 거기 가서 옷을 사겠어요? 그렇죠? 상권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상권을 우리가 캐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까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할 거고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옛날에 이제 신문에 기고할 때에는 9호선 개통하기 전에요. 9호선 개통하기 전에 어디가 좋아집니다, 어디가 나빠집니다. 이걸 갖다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다음날 전화 난리 납니다. 네가 뭔데 여기가 나빠진다고 얘기를.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모여서 교육하는 거는 제 있는 거 그냥 다 까발리면서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좋은 곳, 나쁜 곳을 그냥 딱 집어서 말씀드릴 거고, 물건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는 우선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은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은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요, 소형 아파트를 5채 이상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임대 수익을 내려고 한다, 이거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땅을 사서 내가 공장으로 임대를 할 거다,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종목을 또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을.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원룸 건물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그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임대료를 지불을 해요? 주거 목적으로 임대료를 지불을 하죠. 그죠? 하지만 여기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업 목적이죠. 그죠? 사업 목적. 이 두 가지를 나누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요, 야, 여기 전철 들어오는데 만세 막 이래요. 전철 또 하나 들어오면 좋아지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자동 카페 거리를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자동 카페 거리에서 강남역까지 최근에 신분당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자동은 신분당선이 또 생겼으니까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권이 넓어지니 어쩌느니.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정자동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젊은 청춘들 대상으로 뭐 브런치 카페라든가 이런 거 장사를 하는 사람은 정자동에 있는 청춘들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춘들이 강남역으로 빠져나오고 싶은데 옛날엔 불편했어요. 강남역 나오기가. 근데 신분당선 딱 개통을 했습니다. 17분이면 와요. 정자동에서 강남역을. 청춘들이 거기서 놀겠어요? 강남역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자동은 상가가 안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정자동의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 신분당선 개통을 하면 주거 목적인 거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일단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상가 같은 경우도요. 정자동의 젊은 청춘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상가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정자동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 누가 실내 골프 연습장 가려고 강남역을 가요? 정자동에 치고 말지. 그죠? 그러니까 상가에 따라서 그 다 또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권이 변화하는 원리에 대한 게 우리가 이번에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결국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수익형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요즘 분양 많이 하던데 괜찮을라나? 상가 분양받아도 괜찮을라나? 원룸 건물 그 손 많이 간다는데 괜찮을라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상가를 투자를 하든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를 하든 준주택 고시원을 투자를 하든 공급 과잉기까지 늘어난다는데 망할 때까지 늘어난다는데 공급 과잉기에 내가 망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지금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임대료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좋아지는 데가 어딜까? 그죠? 어디입니다. 어디. 제가 상권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GIS2를 사용을 하는데 뭐 전국 사업체 DB라든가 이런 거를 지도에 뿌려서 그거 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서브의 연구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권 분석 연구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벼룩시장하고 같은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상업시설들 뭐 그 업종별로 임대 시세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데이터를 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분석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는 제가 신용카드 매출 분석을 했었어요. 저 한국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그 자회사에서 여의도에 있는. 그래서 그 신용카드 매출 패턴 분석을 했었던 것들도 수강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까죠? 어떻게? 분양을 받을까? 경매를 할까? 현찰로 살까? 어쩔까? 그죠? 근데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중에서 제일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경매 기다려봐야 안 나와요. 경매 개시되기 전에요. 경매 넘어간다는 얘기 나오면 현찰로 바로 팔려버립니다. 그런 데는 현찰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방권은 좀 좋은 편이에요. 소형 평형대 임대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경매로 매입을 하는 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것들은 아파트 경매로 매입해봐야 큰 매력이 사실은 없어요. 동네 가서 급매물로 사는 것보다 돈 1,000만 원이나 쌀까요? 그죠? 그 돈 1,000만 원 받고 세입자 쫓겨내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경매로 해서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는데 경매가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게 사실은 뭐 토지입니다. 임야 같은 거. 가장 경매로 했을 때 가장 그 매력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상가예요. 상가. 분양을 받잖아요. 상가를. 그죠? 그 분양가 자체가 사실은 터무니없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처음에 지어가지고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 있습니다. 그죠?
너 이 건축비 얼마 들어갔어? 뭐 얼마 들어갔어? 비용 계산해가지고 상한제를 딱 정해놔요. 상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지었다가 분양 딱 합니다. 분양이 안 돼요. 나중에 반을 할인 분양한대요. 돼요? 안 돼요. 먼저 받은 사람 난리 나잖아요. 그죠? 상가는요? 상가는 없어요.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죠? 예. 상가 분양 시장을 보시려면 상가를 분양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하죠. 단지 내 아파트 단지 상가는 안정적입니다. 배우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신도시가요. 1기 신도시 분당하고 뭐 일산 이렇게 2기 신도시 이렇게 개발이 될 때마다 신도시가 주거 환경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옛날 잠실주공 보세요. 그 완전히 그냥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갔다가 그쪽으로 나오고 이러잖아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거 환경이 좋다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아파트 동간간격 멀리 띄우고 중간에 개천 흐르게 하고 자전거 거리 만들고 사람들 분산시키고 상업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은평 뉴타운 가보세요. 은평 뉴타운. 살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산 쫙 둘러싸여 있고 중심 지역 하라고 있는데 뭐 파리바게트 같은 거 있는데 거기 딱 벗어나면은요 1층 상가가 대략 50개 정도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세가 안 나간 상가들이 즐비해요. 그 분양받은 사람을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입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5년 정도 됐나요? 5년 넘었나요? 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가 나가진 않았어요. 이자만 5년 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상가 경매 그 분양을 받는 걸 잘 아시면 분양 받으셔도 돼요. 제가 상가 분양, 여러분들은 10명이 상가 분양을 받으면 9명 이상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한다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내가 200만 원 임대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분양 받았는데 200이 안 나와요. 실패예요. 200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 이상 나와요. 이거 성공입니다. 저는 10개 받으면 10개 다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그게 제가 상권 분석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서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상가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좋은 자리를 찾아요. 자리를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자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우, 좋은 자리여야지 뭐 그 임대가 잘 나가고 좋은 거지. 뭐라? 네. 만지고 놀다가 여기다 놔가지고 어딨나 한참 찾았습니다. 그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이.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펀드를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그냥 투자 사이클입니다. 정보를 취득을 해요. 야, 뭐 주가 오른대, 뭐 펀드가 좋대, 재개발한대, 예. 뭐 어디 여기 생긴대,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은 매입을 하는 단계가 있죠. 일반 아까 현찰 매매하는 방법, 뭐 분양받는 방법, 예, 경매로 투자를 하는 방법,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운용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고 정산을 하면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따라서 취해야 될 정보가 틀려요. 그죠?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개발 계획, 대형 상업시설 계획, 상권 변화 정보,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토지를 투자를 할 때에는 도시개발이라든가 국토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수익형 부동산 그 의미 없어요, 별로. 예,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보를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매입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상가는 무조건 경매로 받으시라 이겁니다. 상가 경매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 경매가 안 나온다. 예, 지금 강남역 지오단호 바로 뒤에 1층 상가 경매 나와 있어요. 선릉역 역 출구 진선여중고 출구 쪽에 역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제가 경매로 받아준 거예요. 학동역 1번 출구에 그 세븐몽키스 커피 전문점 있어요. 경매로 받아간 거예요. 좋은 자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을 뿐이에요. 좋은 자리는. 그죠? 뭐 선릉역 거 1층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이 그래도 거의 10% 가까이 나와요. 강남에서 10%면요. 남들 2배 수익이에요.
5%나 나오면 다행입니다. 강남. 그죠? 그래서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오로지 경공매만 안내를 해요. 일반 분양 물건이나 이런 건 절대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운용을 하는 단계예요. 아파트는 내가 매입을 해놓고 운용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들어가 살든가 세를 놓든가. 그죠? 토지 같은 경우는 이 땅에다가 빌라를 지을까, 오피스텔을 지을까, 상가를 지을까,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상가를 한번 예로 들어보시면 건대역 상권입니다. 심야 상권이에요.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밤에만 사람이 북적북적대요. 낮에는 사람이 없고 밤에만 북적북적대요. 메인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았어요. 제일 좋은 자리 1번. 제일 비싼 돈을 주시고 받았겠죠. 그죠? 네, 제일 좋은 자리를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안 좋은 자리일 것 같은 4번을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아서 100% 성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4번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권 분석 전문가이니까 심야 상권이네, 저기서는 평당 수익이 제일 높은 게 편의점이야 라는 걸 저는 알아요. 임대료를 제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편의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편의점을 유치를 했어요. 언너. 실제로요. 건대 글방 뒤쪽에 메인 상권의 코너 자리에 거기는 편의점을 넣어줬는데 한 5년 전에 얼마의 세를 넣어줬냐면요. 전용 17평짜리를 보증금 2억에 1,450만 원의 세를 놔줬어요. 전용 면적 17평. 네. 보증금 2억에 1,450만 원. 웬만한 건물 1,450만 원 나오는 거 드물어요. 조그마한 건물들은. 그죠? 네. 근데 제가 자리가 빠졌잖아요, 좀. 그죠? 그러니까는 저기 담배 판권을 언능 신청하게 해서 편의점 세를 놓는다고 해서 세를 보증금 1억에 1,350만 원에 그냥 세를 놨다고 쳐요. 보증금 1억에 1,350만 원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어떤 업종에 세를 놓으셔서 1,350만 원을 받아내시겠어요? 치킨오프요? 오뎅집이요? 어떤 업종을 세를 놓으셔서 1,350을 받아내시겠어요? 예? 커피숍은 죽었다 깨나도 저거 17평이면은요 500 이상을 못 냅니다. 맥시멈 나가봐야 600. 밤에만 사람이 바글바글 한다니까요. 그죠? 무슨 업종을 놔서 1,350을 받으시겠어요? 예? 17평이 무슨 노래방이에요. 그죠? 예. 물론 이제 그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있긴 있어요.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 제가 좋은 자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 성공을 하는 거죠? 상가 투자를 할 때? 업종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상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세입자가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면 투자를 한 나도 성공을 합니다. 좋은 자리 믿고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리 믿고 투자를 해서. 장사가 될 자리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경매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참 저는 답답해요. 저도 상가 경매를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 편인데 수강생들 분들 거를 이제 상당히 많이 받아주는 편인데 경매가 개시가 되고 낙찰되기까지요. 보통 상가는 뭐 50% 낙찰받고 뭐 60% 낙찰받고 이 정도면 최소 3개월 넘어가요. 다 4개월. 그죠? 아니 그러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그거를 낙찰받기 전에 여기다 세를 뭐를 놓을까 좀 고민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일단 낙찰을 받습니다. 명도할 거 명도 다 하고 깨끗하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임대라고 딱 붙여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선능력 낙찰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당동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낙찰 딱 받고 한 달, 두 달 있다 바로 임대로 나옵니다. 미리 임대를 맞춰놓고 들어갔으니까. 그죠? 근데 상가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임차인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127개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 350에 나오는 그 사건은 네. 얼마에 매입을 하면 네.
그 역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강남역 지오다노 뒤에 1층이 제가 경매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전용 면적이 대략 한 17평 되더라고요. 15평, 17평. 그게 임대료가 얼마냐면 700이에요. 그러면 700을 강남역에 상가를 투자를 하는데 5% 정도 기대하면 되잖아요. 5% 사실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1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억 정도. 5%면 15억. 예. 4% 보면 한 17억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입찰 정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기대 수익률이 틀려요. 부동산 수익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 수익이 있고 자산가치 상승이 있어요. 그죠? 임대 수익이 있고 자산가치 상승. 이 두 가지가 수익입니다. 두 가지가 수익인데 수익형 부동산은 이 두 개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죠. 임대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가치 상승은 낮아요. 원룸 건물을 한 10년 전에요. 원룸 건물을 투자를 했다고 쳐요. 15억으로. 한 명은 안산에 투자를 했어요. 12% 나온다고 해서. 12% 나왔어요. 한 명은 강남에 투자를 했어요. 7% 나왔어요. 그죠? 똑같이 15억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쳐봐요. 10년 전에. 그러면 선생님 강남의 대형 아파트가 네. 상당한 퍼센트인데요. 뭐가요? 예를 들자면 네. 강남에 있는 50평대 아파트를 지금 한 15억이면 살 수가 있어요. 네. 골라서. 네. 그러면 15억인데 1억에 50만 원이 발생이 돼요. 월세 수익이. 네. 5%거든요. 네. 그럼 상가 15억을 사서 5% 받기 힘들다고 한다면 네. 아파트 임대 수익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상승이 있고 임대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산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은 높지만 자산가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별로 안 올라가죠. 예, 거의 그냥 그렇잖아요. 예, 임대 수익이 높은 지역은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 강남들은 임대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임대 수익이 낮아요. 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10년 전에 15억을 가지고 안산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강남에 투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지금? 100%죠, 100%.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상품을 수익형 부동산은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요. 자, 그럼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를 하려면 뭐에 투자를 해야 돼요? 토지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죠? 토지 중에서도 대지를 투자해야 돼요? 임야를 투자해야 돼요? 임야를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예. 대신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토지는. 그죠?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이거 평수 뛰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몇백 평 같은 거 투자해봐야 돈도 안 돼요. 임야 그냥 10,000평, 20,000평 정도 가야지. 그래야 그게 3만 원짜리 6만 원으로 가고 6만 원짜리 18만 원 되고 이러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갑니다. 자산가치 상승이 제일 낮은 게 뭘까요? 상가예요. 용적률이 800%예요. 그 이야기는 상가 한 평당 0.8평을 갖고 8평당 땅 한 평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상승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한 번 딱 오릅니다. 한 번. 왜 오를까요?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네. 선릉역에 있는 거는 그 12억 7만 원에 받았어요. 그 편의점. 보증금 8천에 월 880에 났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80만 원은 부가세예요. 12억 7만 원에 받았는데 대출 경락잔금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7억 정도 나올 거예요. 눈 감고 대출 받아도 7억 나와요. 4.3% 기준이에요, 요즘. 4.3% 정도. 그럼 4.3% 계산해 보세요. 7억에 대한 4.3%. 그리고 800만 원에서 빼보면 내가 더 들어간 돈하고 수익률이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면 10%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일반 매매를 하는 게 강남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수준 정도 돼요. 매매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감정가 대비 거의 60%대 사고 제일 낮게 낙찰 받아본 게 32%에 샀거든요. 최저가에서 17만 원인가 더 써가지고 받아봤는데 그 감정가에서 낮게 사기 때문에 싸게 샀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형 부동산은 자산가치 상승, 임대 수익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종목을 아니 세상에 1층 상가 17평짜리고 뭐 좋다고 12억 7만 원에 그걸 경매를 받고 앉았어. 원룸 건물을 사지.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건물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겠죠. 그죠? 상가 12억 7만 원 주고 산 거 원룸 건물 샀으면 아마 월세가 상가가 800 나왔으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 자, 10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방이 15개라고 쳐요. 그럼 15개 방 세입자들이 들락날락 할 거 아니겠어요? 복비 나가야 되잖아요. 상가는요? 안 나가죠. 세입자가 살다 보면 원룸 건물 2년 살았어요. 도배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점포는요? 안 해줘도 돼요. 에어컨 고장나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건물주인한테 얘기해요. 상가는요? 자기가 다 해요. 화재보험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원룸 건물. 상가는요? 법인에서 들어요. 아니 우리나라 원룸 건물 중에 설비에서 그 속 안 새기는 건물 있대요? 다 맥혀요. 누가 뚫어야 돼요? 건물주가 뚫어야 돼요. 상가는요? 관리소에서 뚫어요. 상가는 대기업에 임대를 놨잖아요. 5년 계약했습니다. 보강 회밀리마트하고. 예. 매출이 뭐 4조가 넘는다고 하던데 정확한 매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많아요. 뭐 휘닉스파크가 보고한 거니까. 5년 동안 해외여행 갔다 와도요. 통장에 5년치 다 꽂혀 있습니다. 원룸 건물은요. 1년 밀리는 사람도 있어요. 튀는 사람도 있고. 예. 안 해본 사람 그거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좋은 거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면 되도록이면 저는 토지에 좀 나누어서 투자를 하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임야 같은 거 평택 뭐 이쪽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으세요? 죽었다 깨나도 안 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곳에 내가 갖고 있는 거 10% 20% 임야 투자하면요. 몇천 평 몇만 평 사요. 그죠? 저 멀리 있는 데라도 평택 같은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 쪽으로 좀 뛰고, 왜냐하면 자산가치 오래 살 사람이니까. 근데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뭐 은퇴한 지고 나이 60 넘고 70 되신 분이 그거 해가지고 자식 좋은 일 시켜봐 뭐 할 거냔 말이야. 애들 싸움만 나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속 편하게 임대 수익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나올 거다. 상가가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별로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린데요. 일단 넘어가고요.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준주택 고시원 뭐, 그동안 제가 저걸 타겟으로 좀 많이 경매를 받았죠. 우리나라에서 한 5년쯤 전에요. 부천인가 부평에서 고시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좀 다치고 이러죠. 방송에 나옵니다. 여기 강남 논현동에서 고시원에서 사는 한 청춘이 고시원 사는 사람들 살 필요 없다고 칼부림을 해요. 서민 주거 환경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발표를 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지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많이 안 지으니까 준주택 고시원을 만든 거예요. 준주택은 준주택 고시원, 노인 요양시설, 오피스텔, 이거를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원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떤 방식일까요? 2호선 라인에 저기 신림이나 신대방이나 관악이나 이런 곳에 단독주택을 한 동, 두 동을 사요. 건축업자가. 그거 보시고 원룸 건물 줘요. 그리고 일부 전세를 놓습니다. 비싸게. 새로 지은 거니까. 그 나머지 월세 좀 놓고 대출 좀 껴요. 부담 없게. 투자 대비 수익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강남에다 매물 광고 내면 강남에 있는 사람이 사요, 그거. 그죠? 텁성 물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 원룸 사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 신축이라 비싸게 전세를 놨는데 나중엔 그게 나가질 않아요. 빼달라고 그래요.
환장합니다. 물론 서울이야 전세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상관없지만, 그죠? 그동안은 올랐으니까 상관없어요. 떨어지면요. 답 없어요. 나머지 전세 빼가지고 또 주는 방법밖에는, 월세 나간 거.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에요. 요거보다 우리가 좀 그래도 부동산을 학습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원룸 건물을 경매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25% 정도 싸게 살 수 있어요. 25%, 뭐 지은 지 좀 된 거는 뭐 30% 이 정도에 싸게 사실 수가 있어요. 아, 경매로 원룸 건물 사는 것보다 나는 더 수익을 높여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근데 건축하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예, 건축업자한테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요, 다 지어놓은 거 사는 것보다 훨씬 돈 더 들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가를 사요, 상가. 경매로. 상가를. 인천 지역이라든가 저기 천안이라든가 이런데, 천안 시청 바로 앞에요, 불당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경매에 넘어갔던 게 오피스텔 9채가 2억 3천에 넘어갔어요. 뭐냐면 상가를 경매로 받아서 그걸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꾼 거예요.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바꾸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를 경매로 사서, 상가 경매로 불당동에서 제일 싸게 받은 게 얼마냐면요, 전용 면적당 170만 원에 받아갔어요. 전용 면적당. 제가 제일 싸게 받아본 것도 저기 그 간석 오거리역, 예, 거기에 전용 면적 한 평당 180만 원인가 받아봤어요. 전용 면적 한 평당. 우리 교육장이 예를 들어서 30평이에요. 전용 면적이잖아요. 이거를 얻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몇 평을 써요? 예, 한 45평, 50평. 그죠? 50평짜리가 경매가 나올 때는 30평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전용 면적만 표시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간석 오거리에 땅 살려면 어쨌든 뭐 7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상업지니까. 그죠? 거기다가 뭐 집 지으려고 생각해 봐요. 평당 집 짓는 데만 해도 300만 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건물 한 평을 170만 원에, 180만 원에 샀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상가를 경매로 받아서 준주택을 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예. 여기서 감동 먹으시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갑시다, 우리. 재밌죠, 은근히? 예. 자, 그러면 상가를 경매로 받아서 방을 꾸미는 것보다 수익을 더 높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최근 4, 5년 동안 계속 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가를 경매로 받아서 방을 꾸미는 것보다 더 수익을 높이는 방법. 예. 방이 꾸며져 있는 상가를 경매로 받으시면 돼요. 방이 꾸며져 있는 상가가 뭐예요? 조산원, 안마시술소. 그죠?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일부는 화장실이 꾸며져 있고 일부는 안 꾸며져 있는데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한 4년 동안 제가 경매 주로 받아들인 게 그 안마시술소하고 그 조산원. 방 28개짜리를, 조산원 방 28개짜리를 3억 2,400인가 받았거든요. 파장동. 고시원으로 바꿔가지고 보증금 6천에 440만 원에 세를 놨어요. 인계동, 수원 인계동. 방 그거는 대부분이 고만고만이에요. 28개 뭐, 그 정도인데. 방 28개짜리인데 그 5억 8천 얼마에 받았어요. 인계동이 그 모텔을 리모델링 한 거는 방 하나가 60만 원이에요. 고시원 화장실 없는 거 요만한 쪽방이 있죠. 25만 원이에요. 제일 싼 게 22만 원. 화장실 딸려 있는 거 제일 싼 게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4평짜리 방 40만 원은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산에도 제가 안마실소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제는 좀 이제
흐름은 많이 갔죠. 안마실소를 제가 경매를 받을 때 처음에는요, 3년 전, 4년 전에는 거의 단독 입찰이었어요. 단독 입찰. 들어갔다 하면 단독 입찰.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17만 원 더 쓰고 받고. 예. 그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 말인가 계산동에 안마실소가 나왔어요. 받기 아주 좋아요. 뭐 7호선 연장선이 길리 가잖아요. 받기도 좋아요. 금액도 낮고 2억 몇천대예요. 방이 8개인가짜리인데 싸잖아요. 좋잖아요. 안마실소를 누가 받아요? 사실 여러분들 받으라면 받겠어요? 안 받아요. 제가 안마실소 이거 받는 거를 강의를 한 지가 한 3년 됐나 봐요. 3년 됐나 본데 3, 4년 된 것 같은데 17대 1 17명 들어왔어요. 17명. 그래서 이제는 아주 돈벌이 되는 거는 많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지금도 그 좋은 컨셉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본강좌에 오시면 사정없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문에서 많이 보신 사항들입니다. 1, 2인 가구 급증, 뭐 다 아는 사항이죠. 베이비부모 세대 은퇴, 소형주택 공급, 부동산 개발, 상업시설 활용,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여기 하나를 더 좀 보탠다면은요, 관광시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많이 바꿔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해외 관광객이 많이 바꿔놓고 있어요. 명동 상권이요. 명동 상권이 우리나라 단일 최고의 상권이었죠. 그죠? 명동 상권이. 서울입니다. 명동 딱 중심에 있어요. 제일 상권이었어요. 한 15년 전쯤부터 상권이 막 몰락을 합니다. 막 몰락을 해요. 그래서 명동에 공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다 사라졌어요. 왜 그게 다 사라진지 아세요? 관광객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명동 상권이 왜 위축이 됐을까요? 그 전에 강남역 상권 생기고요. 천호역 상권 생기고요. 뭐 상봉이라든가 연신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신도림이라든가 이렇게 다 끊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축이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권 변화를 이해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뜨는 상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뭐예요? 죽는 상권이 있는 거예요. 가로수길이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임대료가 5배가 올라갔습니다. 5배가 떨어진 거예요, 딴 데가. 아니, 가로수길 지금 가는 사람들이 가로수길이 없을 때는 딴 데 안 갔대요? 아니잖아요. 딴 데 가던 사람들이 가로수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상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상권이 성장한다는 건 상권을 뺏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수원의 팔달문 로타리가 상권이 완전히 폭삭했습니다. 거기도. 왜 폭삭했어요? 수원 역세권, 민자 역세권이 다 빨아먹었어요. 아까 제가 천안역 말씀드렸죠. 천안역 상권 왜 몰락했어요? 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 서울역으로 가는데요. 고속버스 타면 강남역에서 내려요.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용도로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터미널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성장을 한다는 건 하나는 반드시 쇠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안 터미널 같이 계속 성장을 하는 상권들은 비싸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천안역 상권이 몰락하기 전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싸게라도 털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좋아 보일까요? 천안역계 좋아 보이거든요. 신장사거리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그러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가서 봅니다. 사람들 보글보글해요. 장사 무지하게 잘 돼요. 덥석 물어요. 5년 있다 다 까먹는 거예요. 5년 있다가. 그죠? 그래서 상권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고, 관광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 3년 전에 제주도의 리조트 개발 컨설팅을 했어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 분석을 컨설팅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이제 한 4, 5일 정도 있다가 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본 게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 중에 제일 큰 거,
제가 이름을 말하기가 그러니까 매출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까지 적자였었던 거예요.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인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30%씩 성장을 해요. 매출이.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주도 올레길이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에요. 중국 여행사 한 군데서요, 제주도에 작년 한 해 데리고 온 인구가 7만 명이 넘어요. 1년 동안. 15,000명은 서울로, 7만 명 정도는 제주도로. 그죠? 예전에 그 경매를 하신 분들은 제주도에 그 객실 한 100개 정도 되는 수준, 100개 정도면 한 8층, 1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 정도 되는 관광 호텔급이죠. 그런 것들 경매 무지하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무지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싹 뒤져도 없어요. 네. 중국 사람이 제가 아는 여행사에서도 3개를 샀어요. 그런 거는. 100실 규모 정도 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제주도에 호텔을 우리나라 사람은 100실 규모 그 투자를 못 해요. 중국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7만 명 데리고 오는데 자기 집에다 재우면 되는데요, 뭘. 그죠? 예. 판매가 생산을 잡아먹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왜 이렇게 서로 경쟁들을 해가면서 막 과열인데도 막 오픈을 할까요? 거기서 판매해서 수익이 안 나와도 이마트 가면 뭐 있어요, 요즘? 이마트 구두 있어요, 이마트 구두. 이마트 와이셔츠. 예, 보셨죠? 예, 판매가 생산을 잡아먹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에도 그 상가 같은 경우는 항상 테넌트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차인을. 유명 브랜드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제가 분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실패를 합니다. 저는 성공합니다. 라고 그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피자헛 브랜드가 강남이요. 전용 면적 한 3, 40평 되는 거 있잖아요. 평균 매출이 1억 2천이랍니다. 영업이익이 대략 한 45% 된대요. 그러면은 한 달에 영업이익이 한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그걸로 임대료 내고 전기요금 내고, 그죠? 예, 인건비 주고, 오토바이 기름값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남는 거예요. 얼마나 우량한 브랜드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려면 판교 역세권 좋은 자리, 거기 좋은 자리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죠? 예. 광교, 제2 신도시, 광교 신도시, 거기 좋은 자리 아마 찾아다닐 거예요. 광교 역 근처에. 근데 저는 그거 안 찾아요. 피자헛을 먼저 갑니다. 그냥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자헛은 가면 안 줘요, 잘. 거의 안 줘요. 피자헛을 먼저 찾아갑니다. 광교 신도시, 이 신도시에 피자헛 있어요? 아파트도 앉았는데 그 피자헛이 어딨어요. 이제 땅 파고 있는데. 그죠? 광교 이 신도시 피자헛 달라고 그래요. 가맹합니다, 저. 계약금 줘요, 먼저. 먼저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광교 이 신도시 짓잖아요, 막. 그러면 피자헛 들어갈 자리 상가를 분양을 받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상가는 피자헛이 들어가는 상가예요. 그죠? 그거 차이에요, 그거 차이. 분양받아서 100% 실패하는 사람들, 분양받아서 100% 성공하는 사람. 그 차이는 그 순서 차이예요. 세입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로 제가 피자헛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창업 강의 쪽은 상당히 오래 했어요. 소상공인진흥원 처음 생겼을 때도 처음 생겼을 때는 뭐 컨설턴트 상담사들 대상으로도 강의했었고, 일반인 창업자들 대상으로도 강의했고,
뭐 오늘도 저기 서울 창업센터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 성수 IC 센터인가 거기에서 이제 한 수강생 한 200명이나 될까요? 예비 창업자들이죠. 그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자금이 없어요. 창업 대부분이 자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창업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받아요. 특별한 신용상의 문제 없고 이러면. 근데 그 강의를 들은 친구가 마침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해요. 친해졌어요. 예, 돈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돈을 벌겠냐. 미용실 하는 사람인데요. 2층 상가 경매 받는 거예요. 5천 몇백에 받았어요. 전용 면적 20몇 평. 대출 80% 나왔어요. 44.3%. 그러면 4천만 원 대출에 4.3%면 얼마예요? 월 17만 원이나 되나요? 16만 원? 그죠? 월세 얻는 것보다 싸요. 보증금 처리 16만 원짜리 얻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받아요? 대출을? 창업자금 대출. 네. 그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업시설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요.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리스크가 낮을수록 그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는 황금성이에요, 부동산은. 안 팔리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 팔릴수록 어떤 거 안 사요, 사람들이. 큰 거, 위층에 있는 거, 지하에 있는 거. 이런 게 수익률이 높아요. 저는 한 2, 3억 정도 투자를 한다면 제일 처음에는 지층이나 2, 3층을 권합니다. 물론 세입자를 맞추고 들어가요, 저는. 세입자가 들어간다는 사람이 없는데 입찰 들어간 경우는 전 단 한 건도 없어요. 싸니까 받았다. 예. 다시 또 경매 나오는 게 태반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경매 나오는 거, 다시 경매 나오는 것들 많습니다. 싸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계동에 받은 게 감정가가 대략 12억짜리예요. 전용 면적이 한 190평 정도 되는데 189평인가 되는데 감정가가 12억입니다. 12억. 12억짜리를 5억 8천 5억 8천 얼마에 받았어요. 어쨌든 반값 정도에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준주택 고시원으로 바꾸려고 받은 거예요. 근데 안마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지끄레기를 잡는 거예요. 보증금 1억인데 1억 다 띄었거든요.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89평에 방을 꾸미려면 한 평당 얼마 들어갈까요? 200은 들어가요. 그죠? 방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이 사람? 3억 6천 들어간 거예요. 보증금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보증금을 처음에는 5천만 원에 660만 원에 해주고 1년 있다가 1억으로 다시 올려주는 조건으로 그냥 세를 준 거예요. 5억 8천에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경락잔금 대출 끼고 하면은 뭐 잘 받으면, 많이 받으면 4억까지도 받아요. 본인이 신용만 괜찮으면 4억도 받아요. 1억 8천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증금이 5천에 그 600만 원이니까, 그죠? 4억이면은 이자가 얼마예요? 4.3%면 한 170만 원 될까요? 예. 네. 그 600만 원에서 170만 원 빼요. 그러면 430만 원이죠. 430만 원. 부가세는 별도 플러스 60만 원이고요. 그러면 보증금 4억, 그 대출 4억 받았고, 보증금 5천 받았고, 그죠? 4억 5천 원 받았잖아요. 얼마 들어갔어요? 1억 3천 들어갔잖아요. 4억 430 나오잖아요. 이걸 먼저 해요, 이렇게. 자, 1년 반이 지납니다. 1년 반. 이 대출을 좀 더 받아야 되겠어요. 예? 감정을 하겠죠, 은행에 가서. 감정을 재평을 합니다. 재평을 하겠죠? 그럼 이거 감정가 얼마나 나올까요? 5억 8천에 산 거. 예, 12억이에요. 이건 내가 산 금액이지 감정가가 아니에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12억 감정가 나와요. 대출 얼마 나와요? 예. 죽었다 깨나도 6억, 7억 나와요. 대출 7억 받았잖아요. 그거 홀랑 쓰면 안 돼. 예. 이번엔 뭘 사야 돼요? 예. 선능력 1층 상가 사야 되는 거예요. 대신 수익률이 낮아요, 거기는. 그죠? 수익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하지만 1층 상가는 수익률이 낮아요. 대신 경기가 뭐 마냥 좋대요? 꼬꾸라집니다, 반드시. 마냥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마누라도 마냥 좋지만은 않더만. 네? 예. 마냥 좋은 거 없어요. 꼬꾸라집니다. 그럼 꼬꾸라질 때 이거 공실될 수 있잖아요. 4억에 대한 이자는 내가 카바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해요? 1층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뭉퉁그려서 건물로 가시든,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먼저 1층 상가, 선능력의 1층 상가를 먼저 투자를 하면 이걸 못 해요. 이걸 못 해요. 그죠? 왜냐하면 선능력과는 감정가 대비 70%인가 80%에 샀거든요. 예. 네, 질문. 감정평가라는 것은 그 시대 그때마다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지금 조금 어렵다고들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받는 시점이 그때 다 다른데 선생님이 보시면 지금 시점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익형 부동산만 계속 투자를 해드렸잖아요. 네. 상가는요, 무슨 옥션, 무슨 옥션에서 상가 낙찰가율이 얼마가 올랐느냐 내려갔느냐 이러잖아요. 그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단지를 하니까. 상가는 왜 의미가 없냐면 지난달에 비해서 올해 100% 올랐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지하상가, 3층 상가가 많이 경매가 나왔던 거예요. 이번 달에는요, 1층 상가가 경매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러면 낙찰가율이 올라간 거로 표시가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경험 수치로 한 5년 동안 계속 경매를 받는 동안요, 아까 인계동에 제가 경매받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세요. 아, 없어요. 파장동에 경매받아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선능에 받아준 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니요. 가치가 그만큼 많이 오른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요, 가치가 오르는 게 가격으로 표시가 안 돼요. 수익률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년 전에는 수익률이 10%였어요. 지금은 기대 수익 5%예요. 2배 오른 거예요. 그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장을 골라야 돼요? 수익률이 떨어질 때. 그 부동산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IMF가 올지 서브프라임이 올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단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금이, 옛날에는 뭐 금이 옛날 금하고 지금 금하고 성질이 틀린가요? 똑같거든요. 금값 오르는 이유 뭐예요? 안전. 아니에요. 사는 사람 많기 때문이에요. 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황금성이 좋든 희소성이 좋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오릅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도시형 수익형 부동산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수익형 부동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할 분들이 아직 많아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쏟아져 나올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난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늘어날까요? 반드시 늘어나죠. 네, 반드시. 네?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분양하는데 인천이라든가 제가 공급과잉기에 대처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공급과잉기에 공급이 많이 몰리는 곳들을 피하셔야 되는데 그런 곳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를 해서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일이 불과 멀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인연이 돼서 좋은 물건 많이 투자를 하고 성공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